안녕하세요. 밤이 깊었네요.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죠? 편안하게 쉬면서 오늘 밤 따뜻한 옛날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옛날 옛적에 호랑이 담배 피우던 시절보다 조금 더 가까운 조선시대의 이야기랍니다. 창밖에는 눈보라가 매섭게 몰아치는데 아랫목에 배를 깔고 누워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기에는 더할 나위 없이 좋은 밤이군요. 자, 등잔불 심지를 조금 돋우고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이 이야기는 첩첩산중 깊은 골짜기, 세상 사람들의 발길이 닿지 않는 외딴 오두막에서 피어난 기이하고도 애달픈 운명에 관한 것입니다. 사람의 눈을 피해 숨어야만 했던 한 여인과 세상의 정점에 서 있으나 죽음의 문턱을 헤매던 한 남자의 만남이 어떻게 얼어붙은 시대를 녹였는지 지금부터 천천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양에서 700리는 좋게 떨어진 지리산 깊은 자락. 인적이라고는 약초꾼조차 드문 험준한 골짜기에 초가삼간 집 한 채가 위태롭게 서 있었습니다. 거센 산바람이 불 때마다 작은 볏짚 지붕이 바스락거리며 앓는 소리를 냈고 흙벽 틈새로는 황소바람이 들이닥쳐 방 안의 온기를 쉴 새 없이 앗아가곤 했지요. 그 척박한 풍경 속에 어울리지 않는 단아한 자태의 여인. 서연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낡고 색이 바랬지만 본래의 고운 결이 남아있는 무명 저고리를 입고 희미한 등잔불 아래 앉아 말린 도라지와 당귀를 다듬고 있었습니다. 가녀린 손끝은 거친 약초 뿌리를 다루는 데 익숙한 듯 망설임이 없었으나 방 안을 가득 채운 쌉싸름한 약자에 냄새보다 더 짙게 배어있는 것은 지독한 고독이었습니다. 서연의 곁에는 말을 건넬 사람도, 온기를 나눌 가족도 없이 오직 문풍지를 때리는 바람소리만이 유일한 벗이었습니다. 서효연에게는 남들이 알지 못하는, 아니 세상이 알까 두려워하여 스스로 감추어야만 했던 비밀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녀가 고개를 숙여 약초를 썰 때마다 흘러내린 머리카락 사이로 왼쪽 얼굴을 거의 덮다시피 한 검붉은 반점이 언뜻언뜻 비쳤습니다. 마치 누군가 붉은 먹물을 엎지른 듯 혹은 타오르는 불길이 얼굴 반쪽을 집어삼킨 듯한 흉측한 모습이었지요. 세상 사람들은 그녀를 두고 전생에 큰 죄를 지어 귀신의 저주를 받았다거나 집안을 망하게 할 흉조라며 손가락질했습니다. 명문가 양반 대귀한 여식으로 태어났으되 태어난 그 순간부터 그녀는 가문의 수치이자 숨겨야 할 오점이었습니다. 서연은 아무도 없는 이 깊은 산속 방 안에서조차 습관처럼 얇은 면사포로 얼굴 반쪽을 가리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타인의 시선을 피하기 위함이기도 했지만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스스로도 마주하기 힘겨운 뼛속 깊이 새겨진 자기 부정의 흔적과도 같았습니다. 어제 낮에 있었던 일은 서연의 가슴에 또 하나의 멍울을 남겼습니다. 한 달에 한 번 본가에서 보낸 늙은 하인이 생필품을 짊어지고 산을 올라오는 날이었습니다. 쌀 한 자루와 소금, 그리고 땔감을 지고 온 하인은 살인문 안으로 들어오지도 않은 채 마치 전염병 환자가 있는 곳에 온 것처럼 코와 입을 틀어막고 서성거렸습니다. 서연이 인기척을 듣고 방문을 열려 하자 하인은 기겁하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A씨, 나오지 마십시오. 그냥 여기 두고 갑니다요. 하인은 진보다리를 마당에 눈 쌓인 바닥에 팽개치듯 던져놓고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도망치듯 산을 내려갔습니다. 흙바닥에 나뒹구는 쌀자루를 보며 서연은 화를 내거나 울지 않았습니다. 그저 익숙한 듯 신을 신고 마당으로 나가 차가운 눈 속에 파묻힌 보따리를 주워 올렸을 뿐입니다. 그녀의 눈빛은 체념으로 텅 비어 있었지만 그 깊은 곳에는 누구도 이해해주지 않는 슬픔이 앙금처럼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이 깊은 산속으로 유배 아닌 유배를 온 지 벌써 10년이 훌쩍 넘었습니다. 꽃다운 나이에 화려한 비단옷 대신 거친 무명옷을 입고
향기로운 분 냄새 대신 흙냄새와 풀냄새에 파묻혀 사는 삶. 하지만 서연은 원망 대신 침묵을 택했습니다. 밤이 깊어질수록 산짐승들의 울음소리가 가까워졌지만 서연은 두려움보다 오히려 그 자연의 소리에서 묘한 위안을 얻곤 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녀의 겉모습을 보고 괴물이라 불렀지만 산속의 나무와 풀, 바람은 그녀를 차별하지 않았으니까요. 그녀는 약초를 다듬던 손을 잠시 멈추고 창호지 문 너머로 어른거리는 달빛을 바라보았습니다. 차가운 밤 공기가 폐부 깊숙이 들어오며 머릿속을 맑게 했습니다. 차라리 이대로 영영 세상과 단절된 채 풀포기 하나 되어 쓰러지는 것이 나을지도 모르지. 그녀는 나직이 중얼거렸습니다. 그러나 운명은 야속하게도 그녀를 그저 잊혀진 존재로 내버려둘 생각이 없었습니다. 저 멀리 산등성이 너머에서 거대한 눈폭풍과 함께 그녀의 삶을 송두리째 뒤흔들 붉은 운명이 다가오고 있음을 서연은 꿈에도 알지 못했습니다. 밤이 깊어질수록 지리산의 날씨는 흉포하게 변해갔습니다. 마치 하늘의 구멍이라도 뚫린 듯 퍼붓던 한방눈은 이내 살을 애는 듯한 칼바람과 합세하여 거대한 눈보라로 돌변했습니다. 오두막을 집어삼킬 듯 휘몰아치는 바람소리는 굶주린 짐승의 울음소리처럼 섬뜩하여 서연은 무릎을 모으고 앉아 낡은 문풍지가 찢겨나가지 않을까 노심초사하며 숨을 죽였습니다. 세상 모든 것이 얼어붙는 이 밤. 살아있는 것이라곤 오직 방 안에 가물거리는 등잔불과 자신의 거친 숨소리뿐인 것만 같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바람소리 사이로 쿵 하는 둔탁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것은 나뭇가지가 부러지는 소리도 바위가 구르는 소리도 아니었습니다. 무언가 육중하고 부드러운 것이 마당의 눈밭 위로 쓰러지는 분명 살아있는 것의 무게감이 실린 소리였습니다. 서연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서연은 바들바들 떨리는 손으로 방문 고리를 잡았습니다. 산짐승일까? 아니면 길 잃은 사냥꾼일까? 두려움이 엄습했지만 혹여 누군가 이 혹한 속에 쓰러진 것이라면 모른 척할 수는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그녀는 용기를 내어내어 문을 아주 조금 열었습니다. 휘몰아치는 눈보라가 순식간에 방 안으로 들이닥쳐 등잔불을 위태롭게 흔들었습니다. 서연은 눈을 가늘게 뜨고 어둠 속을 응시했습니다. 마당 한가운데 하얀 눈밭 위에 검은 물체 하나가 쓰러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주변으로 붉은 핏물이 마치 겨울에 핀 동백꽃처럼 처참하게 번져나가고 있었습니다. 사람이었습니다. 그것도 피를 흘리며 죽어가는 사람 말입니다. 서연은 덮고 있던 호티브를 박차고 마당으로 뛰쳐나갔습니다. 집신도 제대로 신지 못한 발이 눈 속에 푹푹 빠져 감각을 잃어갔지만 그런 것을 신경 쓸 겨를이 없었습니다. 쓰러진 이는 건장한 체격의 사내였습니다. 고급 비단 옷을 입고 있었으나 곳곳이 찢기고 흙투성이가 되어 있어 그가 겪었을 처절한 사투를 짐작게 했습니다. 서연이 떨리는 손으로 사내의 어깨를 잡아 돌리자 창백하게 질린 얼굴이 드러났습니다. 다행히 희미하게나마 숨이 붙어 있었으나 복부에서 흘러나오는 피가 멈추지 않아 눈밭을 검붉게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이보세요. 정신 차리세요. 서연이 다급하게 외쳤지만 사내는 신음조차 내지 못했습니다. 이대로 두면 얼어 죽거나 과다출혈로 죽을 것이 분명했습니다. 서연은 자신의 왜소한 체구로는 감당하기 힘든 사내의 겨드랑이에 팔을 끼워 넣고 젖 먹던 힘까지 짜내어 그를 일으키려 했습니다. 발이 미끄러지고 숨이 턱 끝까지 차올랐지만 그녀는 이를 악물고 사내를 질질 끌다시피 하여 방 안으로 옮겼습니다. 사내를 아랫목에 눕히자마자 서연은 솥에 물을 올리고 벽장 깊숙이 숨겨두었던 약 상자를 꺼냈습니다. 그동안
산속에서 캐어 말려둔 귀한 약초들, 특히 지혈에 탁월한 엉겅퀴 가루와 금창약을 꺼내는 손길이 분주했습니다. 사내의 옷고름을 풀어 해치자 드러난 상처는 생각보다 훨씬 깊고 끔찍했습니다. 그것은 짐승의 발톱 자국이 아니었습니다. 날카로운 검에 베인 자국. 누군가 명확한 사리를 가지고 입힌 자상이 분명했습니다. 서연의 손끝이 잠시 머뭇거렸습니다. 이 깊은 상월짜기까지 칼을 든 자들에게 쫓겨온 사람이라면 보통 내기는 아닐 터였습니다. 자칫하면 자신까지 위험해질 수 있다는 본능적인 경고음이 머릿속을 울렸습니다. 하지만 서연은 고개를 저어 잡념을 떨쳐냈습니다. 눈앞의 생명을 살리는 것, 그것이 의수를 익힌 자의, 아니 사람의 도리였습니다. 서연은 뜨거운 물에 적신 깨끗한 천으로 상처 부위에 피와 흙을 닦아냈습니다. 쓰라림 때문인지 사내의 미간이 찌푸려지고 입에서 앓는 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그녀는 익숙한 솜씨로 약가루를 상처 깊숙이 뿌리고 깨끗한 무명천으로 단단히 압박하여 붕대를 감았습니다. 방 안에는 비릿한 피 냄새와 쌉싸름한 약초 향이 묘하게 뒤섞여 감돌았습니다. 서연은 사내의 이마에 맺힌 식은땀을 닦아주며 혹여 열이 오르지는 않는지 수시로 살폈습니다. 사내의 얼굴은 낯설었지만 어딘가 모르게 기품이 서려 있었고 굳게 담은 입술에서는 고통 속에서도 잃지 않는 강인한 의지가 엿보였습니다. 서연은 문득 자신의 얼굴을 가린 면사포를 고쳐 썼습니다. 혹시라도 그가 눈을 떴을 때 자신의 흉측한 얼굴을 보고 놀라지 않을까 하는 오랜 습관 같은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밤이 꼬박 지나고 새벽녘이 되어서야 눈보라가 잦아들었습니다. 뜬 눈으로 밤을 새운 서연은 사내의 숨소리가 한결 고러진 것을 확인하고서야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때 사내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꿈틀거렸습니다. 물. 갈라진 목소리가 사내의 입에서 흘러나왔습니다. 서연은 얼른 물그릇을 가져와 사내의 입가에 대어 주었습니다. 사내는 허겁지겁 물을 삼키더니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동자는 초점을 찾지 못한 채 허공을 헤매고 있었습니다. 여기가 어디요? 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것이요? 사내의 목소리에 당혹감과 공포가 서려 있었습니다. 서연은 깜짝 놀라 그의 눈을 살폈습니다. 겉보기에는 상처가 없었으나 아마도 극심한 출혈과 머리의 충격, 혹은 독이 묻은 칼날 때문인지 일시적으로 시력을 잃은 듯 했습니다. 안심하십시오. 눈보라 속에 쓰러져 계신 것을 제가 모셔왔습니다. 서연은 최대한 차분하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출혈이 심하여 기력이 쇠한 탓에 눈이 침침한 것일 겁니다. 독기운이 빠지고 기력을 회복하시면 곧 앞을 보게 되실 테니 너무 염려 마십시오.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지만 속으로는 쿵쾅거리는 심장을 주체할 수 없었습니다. 그가 앞을 보지 못한다는 사실은 역설적이게도 서연에게는 안도감을 주었습니다. 그가 자신의 흉한 얼굴을 볼 수 없다는 뜻이었으니까요. 사내는 서연의 목소리가 들려오는 쪽으로 고개를 돌리려 애쓰며 허공으로 손을 뻗었습니다. 무언가 잡으려는 듯 허우적거리는 그의 손을 서연이 조심스럽게 맞잡았습니다. 그 순간 사내의 거친 손이 서연의 손을 꽉 움켜쥐었습니다. 왕궁의 비단보다 부드러운 것들만 만져왔을 그의 손에 약초를 캐느라 굳은 살이 박이고 거칠어진 서연의 손은 낯선 감촉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사내는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투박한 손에서 전해져 오는 온기에 의지하려는 듯 더욱 힘주어 잡았습니다. 따뜻하구나. 사내가 나직이 중얼거렸습니다. 누군지는 모르겠으나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나를 건져준 은인이시여. 그대의 손이 참으로 따뜻해.
그 말 한마디는 얼어붙어 있던 서연의 가슴속 깊은 곳에 작은 파동을 일으켰습니다. 평생 손가락질만 받아왔던 그녀에게 누군가 따뜻하다고 말해준 것은 난생 처음이었습니다. 그로부터 며칠간 좁은 초가 삼간에서의 기묘한 동거가 시작되었습니다. 서연은 지극정성으로 사내를 돌보았습니다. 산을 뒤져 귀한 산삼뿌리를 캐와 다려 먹이고 밤마다 곪지 않도록 상처를 소독했습니다. 산에는 눈이 보이지 않는 탓에 청각과 촉각이 예민해져 있었습니다. 그는 서연이 약을 다리는 소리, 사그락거리며 옷자락이 스치는 소리, 그리고 자신을 부축할 때 느껴지는 조심스러운 손길에서 그녀의 헌신을 느꼈습니다. 낭자의 약 냄새는 독하지 않고 향긋하오. 마치 봄날의 흙냄새 같소. 사내는 종종 그렇게 말하며 희미하게 웃어 보였습니다. 서연은 그럴 때마다 얼굴이 붉어져 황급히 부엌으로 도망치곤 했습니다. 비록 면사포로 얼굴을 가리고 있었지만 앞을 못 보는 그 앞에서만은 흉측한 괴물이 아닌 그저 사람을 살리는 의원으로서 존재할 수 있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사내는 벽에 기대앉아 서연에게 물었습니다. 이토록 훌륭한 의술을 지녔으면서 어찌하여 이런 험한 상골에 홀로 숨어 사는 게요. 세상에 나가면 떵떵거리고 살 수 있을 터인데. 서연은 잠시 약탕기를 저으며 침묵했습니다. 그녀의 침묵이 길어지자 방 안에는 장작 타는 소리만 타닥타닥 울려 퍼졌습니다. 세상에는 제주보다 겉모습을 먼저 보는 눈들이 너무나 많으니까요. 서연은 씁쓸하게 대답했습니다.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거늘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만으로 귀천을 따지고 선악을 나누지요. 저는 그저 그런 시선들이 버거워 이곳으로 도망쳐온 겁쟁이일 뿐입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체념 섞인 슬픔이 묻어났습니다. 사내는 서연의 말에 무언가 깊이 생각하는 듯 침묵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궐 안에서 보아왔던 수많은 위선적인 얼굴들을 떠올렸습니다. 화려한 비단옷 속에 감추어진 탐욕스러운 마음들, 아름다운 미소 뒤에 숨겨진 칼날들. 지금 눈앞이 캄캄하여 아무것도 볼 수 없지만 오히려 그렇기에 그는 사람의 본질을 더 선명하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 자신을 살리기 위해 밤새 곁을 지킨 이 여인의 거친 손과 진심이 담긴 목소리, 그리고 쌉싸름한 약초 향기에서 느껴지는 선한 기운을 말입니다. 그렇지 않소. 사내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내 비록 지금은 두 눈이 멀어 낭자의 얼굴을 볼 수 없으나 내 마음의 눈은 그 어느 때보다 맑소. 낭자는 겁쟁이가 아니오. 죽어가는 낯선 이를 위해 기꺼이 자신의 안위를 건 용기 있는 사람이오. 세상이 낭자의 진가를 알아보지 못한다면 그것은 낭자의 탓이 아니라 세상의 눈이 먼 탓일게요. 그의 말은 서연의 마음속에 거대한 폭풍을 일으켰습니다. 흉측한 반점으로 인해 부모에게조차 버림받았던 그녀였습니다. 평생을 죄인처럼 숨어 살며 스스로를 사랑하는 법조차 잊어버렸던 그녀에게 이 낯선 사내의 말은 그 어떤 명약보다도 강력한 치유가 되었습니다. 서연의 눈가에 맺힌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려 면사포를 적셨습니다. 그녀는 소리 죽여 울음을 삼켰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10년 묵은 체증이 내려가는 듯한 가슴속 응어리가 녹아내리는 뜨거운 눈물이었습니다. 밖에는 여전히 눈이 내리고 있었지만 오두막 안은 두 사람의 마음이 만들어낸 온기로 그 어느 때보다 훈훈했습니다. 그러나 이 평화도 잠시 산 아래에서부터 검은 그림자들이 서서히 오두막을 향해 조여오고 있었습니다. 햇살이 창호지 문을 뚫고 들어와 방 안을 환하게 비추던 어느 아침이었습니다. 며칠간 계속되던 눈보라가 멈추고 지리산 골짜기에도 모처럼 평온한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사내는 여느 때와 다름없이 벽에 기대앉아 있었지만
그의 눈동자는 이전과 달랐습니다. 희뿌연 안개가 걷히듯 시야가 조금씩 트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처음에는 희미한 빛의 윤곽만이 어른거리더니 이내 낡은 천장 석가래의 무늬와 방 한구석에 놓인 약탕기의 모습이 선명하게 눈에 들어왔습니다. 시력이 돌아온 것입니다. 사내는 벅차오르는 감동을 억누르며 조용히 숨을 골랐습니다. 그때 부엌에서 달그락거리는 소리와 함께 서연이 방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약사발을 들고 조심스럽게 발걸음을 옮기고 있었습니다. 사내는 침묵 속에 그녀를 응시했습니다. 면사포 틈새로 보이는 고운 이마와 선한 눈매, 그리고 헌신적으로 자신을 돌보아준 여인의 실루엣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서연은 사내의 눈이 보인다는 사실을 까맣게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여느 때처럼 그가 앞을 보지 못한다고 믿고 약사발을 내려놓은 뒤 답답했는지 잠시 얼굴을 가리고 있던 면사포를 벗어 한쪽으로 치웠습니다. 그 순간 사내의 시선이 그녀의 얼굴에 고정되었습니다. 왼쪽 뺨을 뒤덮은 붉고 검은 반점. 세상 사람들이 귀신의 저주라 부르며 손가락질하던 그 흉터가 적나라하게 드러났습니다. 사내는 숨을 들이켰지만 그것은 공포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안타까움과 경이로움이 뒤섞인 탄식이었습니다. 인기척을 느낀 서연이 고개를 돌렸을 때 그녀는 사내와 정통으로 눈이 마주치고 말았습니다. 그의 눈동자는 더 이상 허공을 헤매지 않고 정확히 그녀의 얼굴을 향해 있었습니다. 아, 서연의 입에서 짧은 비명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녀는 사시나무 떨듯 손을 떨며 황급히 옷소매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보이시는군요. 제발, 보지 마세요, 제발. 그녀는 당장이라도 쥐구멍에 숨고 싶은 심정으로 뒷걸음질 쳤습니다. 서연이 문을 박차고 나가려던 찰나. 사내가 짐승처럼 빠르게 몸을 일으켜 그녀의 손목을 낚아챘습니다. 아직 몸이 성치 않았으나 그의 악력은 단단하고 뜨거웠습니다. 도망가지 마시오. 사내의 목소리는 단호하면서도 부드러웠습니다. 이 얼굴 때문에 숨어 살았던 게요. 고작 이것 때문에. 그토록 훌륭한 의술과 따뜻한 마음을 세상으로부터 격리시켰단 말이오. 서연은 고개를 푹 숙인 채 흐느꼈습니다. 놓아주십시오. 괴물 같은 얼굴을 보고 싶지 않으실 겁니다. 은혜를 갚으라 하지 않을 테니 제발 저를 내버려 두고 떠나주십시오. 그녀의 목소리는 수치심으로 얼룩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내는 그녀의 손을 놓기는커녕 조심스럽게 그녀의 턱을 들어 올려이어 자신을 바라보게 했습니다. 서연은 눈을 질끈 감았지만 사내의 따뜻한 손길에 저항할 수 없었습니다. 내 눈을 똑바로 보시오. 사내가 나직이 말했습니다. 서연이 조심스럽게 눈을 뜨자 그곳에는 혐오나 경멸 대신 깊은 연민과 존경이 담긴 눈빛이 있었습니다. 나는 궁궐에서 비단결같이 고운 피부를 가진 여인들을 수도 없이 보았소. 허나 그들의 마음속에는 독사가 꿈틀거리고 있었지. 낭자의 얼굴에 있는 이것은 흉터가 아니오. 그것은 낭자가 타인의 고통을 대신 짊어지려다 생긴 하늘이 내린 자비의 낙인과도 같은 것이오. 내 눈에는 그 어떤 미인보다 지금 당신의 모습이 아름답소. 사내의 진심 어린 고백에 서연에 굳게 닫힌 마음의 빗장이 와르르 무너져 내렸습니다. 평생을 괴롭혀온 콤플렉스가 이 한마디로 인해 눈 녹듯 사라지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녀는 처음으로 자신의 얼굴을 가리지 않고 타인과 마주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깊은 신뢰와 애틋함이 피어올랐습니다. 그러나 그 평화롭고 감동적인 순간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산 아래쪽에서부터 까마귀 떼가 요란하게 울며 날아올랐고 뒤이어 눈을 밟는 다급하고 묵직한 발소리들이 들려왔습니다. 수십 명의 장정들이
오두막을 향해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놈이 이 근처에 숨어든 게 확실하다. 쥐새끼 한 마리도 놓치지 마라.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것은 서연의 먼 친척이자 그녀를 가문의 수치로 여겨 내쫓았던 탐욕스러운 관료 민대감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는 사내의 정적들과 결탁하여 반역을 도모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내의 얼굴이 딱딱하게 굳어졌습니다. 결국 여기까지 쫓아왔구나. 사내는 몸을 일으키며 검을 찾으려 했지만 무기는 이미 부러져 쓸모가 없었습니다. 절대절명의 위기였습니다. 사내는 서연을 등 뒤로 감추며 말했습니다. 낭자는 피하시오. 놈들의 목표는 나요. 하지만 서연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이 돌변했습니다. 더 이상 숨어서 울던 연약한 여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이 산의 주인이었고 약초와 독초를 다루는 의원이었습니다. 아니요, 이곳은 제 집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제가 살려낸 환자입니다. 제 허락 없이는 누구도 당신을 해칠 수 없습니다. 서연은 재빨리 부엌으로 달려가 아궁이 옆에 모아두었던 말린 쑥과 붉은 낭당화 유독성 식물 가루 그리고 매운 고추씨를 한 줌 쥐었습니다. 그리고는 문을 박차고 나가 마당 한가운데 피워놓았던 모닥불 속에 그것들을 과감하게 던져 넣었습니다. 바람이 아래에서 위로 불고 있어요. 코와 입을 막으세요. 서연이 소리치며 사내에게 물에 적신 천을 던져 주었습니다. 순식간에 매캐하고 독한 연기가 피어올라 바람을 타고 산 아래쪽으로 맹렬하게 퍼져나갔습니다. 들이닥치던 자객들과 민대감 일행은 갑작스러운 독한 연기에 기침을 토하며 눈물 콧물을 쏟기 시작했습니다. 쿨럭, 이게 무슨... 냄새야. 눈이 따가워. 자객들이 혼란에 빠져 우왕좌왕하는 사이 서연은 사내의 손을 잡고 오두막 뒤편의 험한 바위 절벽길로 그를 이끌었습니다. 그녀만이 알고 있는 비밀 통로였습니다. 깎아지른 듯한 절벽과 미로 같은 숲길이었지만 서연에게는 손바닥 들여다보던 익숙한 곳이었습니다. 그녀는 민첩하게 사내를 이끌며 덫을 놓았던 구덩이 쪽으로 적들을 유인하기도 하고 가시덤불 사이로 몸을 숨기며 추격을 따돌렸습니다. 덩치 큰 자객들은 지리산의 험준한 지형과 서연의 기지에 막혀 속수무책으로 당했습니다. 한참을 달려 그들은 추적자들의 소리가 들리지 않는 높은 산봉우리 동굴에 도착했습니다. 두 사람은 거친 숨을 몰아쉬며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사내는 놀란 눈으로 서연을 바라보았습니다. 약초나 캐는 줄 알았던 연약한 여인이 수십 명의 칼든 자객들을 상대로 보여준 기지와 용기는 실로 대단한 것이었습니다. 낭자, 대단하오. 낭자가 아니었다면 나는 꼼짝없이 목숨을 잃었을 것이오. 제갈공명이 살아 돌아온들 낭자만큼 하겠소. 사내의 칭찬에 서연은 부끄러운 듯 고개를 숙였지만 그녀의 가슴 속에는 생전 처음 느껴보는 뜨거운 자부심이 차올랐습니다. 자신도 누군가를 지킬 수 있는 힘이 있다는 사실, 쓸모없는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이 그녀를 전율하게 했습니다. 안전이 확보되자 사내는 옷매무새를 단정히 하고 정색을 하며 서연 앞에 섰습니다. 이제는 신분을 밝혀야 할 때가 온 것입니다. 산 아래를 내려다보는 그의 눈빛에는 왕제의 기품이 서려 있었습니다. 서연 낭자, 이제 내 진짜 이름을 알려주리다. 나의 이름은 이산, 이 나라 조선의 국왕이오. 서연은 너무 놀라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구해준, 그리고 며칠간 한방에서 먹고 자며 간호했던 사내가 임금님이라니. 그녀는 황급히 무릎을 꿇고 엎드렸습니다. 저나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옥체를 미천한 곳에 모시고 하대하였으니 서연의 몸이 파들파들 떨렸습니다. 왕의 얼굴을 똑바로 쳐다본 것만으로도
불경죄에 해당할 수 있는 시대였으니까요. 하지만 왕 이사는 부드럽게 몸을 굽혀 서연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떨리는 두 손을 자신의 따뜻한 두 손으로 감싸 쥐었습니다. 고개를 드시오. 죄인이라니. 당치 않소. 그대는 내 생명의 은인이자 이 나라의 국모보다 더 넓은 품으로 나를 품어준 여인이요. 이사는 서연의 붉은 반점을 손가락으로 조심스럽게 어루만졌습니다. 그의 손길에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습니다. 세상이 그대를 버렸으나 나는 그대를 얻었소. 이 붉은 반점은 흉이 아니라 그대가 흙 속에 묻힌 옥석임을 증명하는 표식이요. 이제 내가 그대의 방패가 되어주겠소. 나와 함께 갑시다. 이 썩어빠진 세상을 도려내고 그대의 의술과 지혜로 백성들을 살리는 길을 함께 걸어주시오. 그것은 단순한 청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한 나라의 군주가 자신의 영혼을 나눌 동반자에게 보내는 가장 숭고한 제안이었습니다. 서연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 이상 그녀는 숨어 사는 산속의 귀신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왕의 목숨을 구하고 스스로의 운명을 개척한 강인한 여인 서연이었습니다. 저 멀리 산 아래에서 왕을 호위하는 금군 근위대의 나팔 소리가 희미하게 울려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반격의 시간이, 그리고 서연의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겨울바람은 여전히 차가웠지만 두 사람이 맞잡은 손의 온기는 그 어떤 불꽃보다도 뜨겁게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지리산의 거친 산세를 뒤흔드는 것은 더 이상 매서운 눈보라가 아니었습니다. 땅을 울리는 묵직한 진동소리가 점점 가까워지더니 곧이어 수천 개의 횃불이 어둠을 가르며 산 중턱을 환하게 밝혔습니다. 그것은 왕의 친위대인 금군 진준호의 행렬이었습니다. 황금색 용이 수놓인 깃발이 바람에 펄럭이자 서연과 이산을 쫓던 자객들과 민대감의 사병들은 공포에 질려 뒷걸음질 쳤습니다. 어명이다 역적들을 포박하라. 천둥 같은 호령과 함께 금군들이 들이닥쳤고 의기양양하던 반역의 무리들은 추풍낙엽처럼 쓰러지거나 무릎을 꿇었습니다. 서연은 이 모든 광경을 믿기지 않는다는 듯 바라보았습니다. 방금 전까지 피냄새와 죽음의 공포가 감돌던 숲은 순식간에 왕의 위엄으로 가득 찼습니다. 가장 먼저 끌려 나온 것은 서연의 친척이자 이번 역모의 주동자인 민대감이었습니다. 그는 포승줄에 묶인 채 바들바들 떨며 이산의 발 아래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전하,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소신은 그저 간신들의 꼬임에 넘어가 비굴한 변명이 이어졌지만 이산의 눈빛은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그때 민대감이 이산의 곁에 서 있는 서연을 발견했습니다. 그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너는 천한 것, 서연이 아니냐? 내년이 감히 언이라고 주상 전하의 곁에 서 있는 것이냐? 그는 자신의 처지도 망각한 채 서연을 향해 도끼를 뿜어냈습니다. 전하, 저 계집은 가문의 수치이자 재앙을 몰고 오는 요물입니다. 어찌 저런 흉측한 것을 곁에 두시나이까? 그 순간 이산의 표정이 무섭게 일그러졌습니다. 그는 허리춤에 차고 있던 검을 뽑아 민대감의 목을 겨누었습니다. 숲속은 일순간 숨이 멎을 듯한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내 이놈 내 눈에는 이 여인의 얼굴에 있는 붉은 점만 보이고 내 놈의 검은 뱃속에 들어찬 탐욕과 살해는 보이지 않는단 말이냐. 이산의 목소리가 쩌렁쩌렁하게 울렸습니다. 너희가 부귀영화를 탐하며 나를 죽이려 할 때 이 사람은 목숨을 걸고 나를 구했다. 너희가 비단 옷을 입고 백성의 고혈을 짤 때 이 사람은 거친 무명 옷을 입고 병든 자들을 살려왔다. 누가 진짜 괴물이고 누가 진짜 귀한 사람이냐. 왕의 서슬퍼런 일갈에 민대감은 꿀먹은 벙어리가 되어 고개를 땅에 쳐박았습니다. 여봐라,
저 죄인들을 모두 압송하여 국법의 엄중함을 보여주라. 그리고 내 명을 온 천하에 알리라. 오늘 나를 살린 것은 하늘이 아니라 이 지리산의 의녀 이누 서연이었다고. 왕의 명이 떨어지자 금군들이 일제히 함성을 질렀습니다. 서연은 벅차오르는 감정에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평생을 재앙이라 불리며 숨죽여 살았던 그녀의 삶이 왕의 한마디로 인해 구원의 상징으로 뒤바뀌는 순간이었습니다. 이사는 멍하니 서 있는 서연에게 다가와 부드럽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가십시다. 나의 빈핀. 이제 그대가 있어야 할 곳은 이 차가운 산속이 아니라 내 곁이요. 서연은 떨리는 손으로 그 따뜻한 손을 맞잡았습니다. 한양으로 돌아오는 길은 그야말로 금이 환향이었습니다. 왕의 무사 귀환 소식과 함께 그를 구한 신비로운 여인에 대한 소문이 바람을 타고 퍼져나갔습니다. 궐문에 들어서는 날, 수많은 대신들과 백성들이 길가에 늘어섰습니다. 서연이 가마에서 내리자 웅성거림이 일었습니다. 그녀가 평소처럼 얼굴을 가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왼쪽 뺨을 덮은 붉은 반점이 햇살 아래 드러나자 사람들은 흠칫 놀라며 수군거렸습니다. 그러나 서연은 더 이상 고개를 숙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당당하게 허리를 펴고 자신을 바라보는 이산의 눈빛을 의지하며 붉은 융단을 밟고 걸어갔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기품과 자애로움이 서려 있어 보는 이로 하여금 흉터마저 신비로운 징표처럼 느끼게 만드는 힘이 있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궁궐 안에도 변화의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서연은 왕의 총애를 받는 후궁이 되었지만 비단 옷을 입고 꽃놀이나 즐기는 평범한 내명부의 여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이산의 전폭적인 지지 아래 궁궐 내 의료기관인 내의원과 해민서의 문턱을 낮추는 일에 앞장섰습니다. 병에는 귀천이 없는데 어찌 의술에 차별이 있겠습니까? 서연은 직접 의서를 편찬하고 가난하여 약을 쓰지 못하는 백성들을 위해 약재를 보급하는 일에 몰두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녀의 외모를 두고 뒤에서 흉을 보던 대신들도 전염병이 돌 때 직접 환자들을 돌보며 밤을 새우는 그녀의 헌신적인 모습에 감복하여 하나둘씩 머리를 숙이기 시작했습니다. 악독했던 민대감과 반역의 무리들은 참수형에 처해졌고 그들의 재산은 몰수되어 빈민구제에 쓰였습니다. 서연을 내쳤던 그녀의 봉하 사람들 역시 몰락하여 뿔뿔이 흩어졌으나 서연은 그들을 찾아가 복수하는 대신 쌀과 약을 보내주었습니다. 원망은 흐르는 물에 띄워보내고 은혜는 돌에 새긴다. 그것이 서연이 산속에서 자연에게 배운 지혜였습니다. 그녀의 이러한 덕행은 백성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 나중에는 그녀의 붉은 반점을 빗대어 홍연, 홍옌, 붉은 연꽃 마마라 부르며 칭송하게 되었습니다. 진흙 속에서도 맑고 향기로운 꽃을 피우는 붉은 연꽃처럼 그녀의 삶 자체가 고귀한 향기였기 때문입니다. 어느 화창한 봄날, 이산과 서연은 후원의 정자에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정자 아래 연못에는 인거들이 한가롭게 논일고 바람에 흩날리는 벚꽃잎이 두 사람의 어깨 위로 소복이 내려앉았습니다. 이산은 서연의 무릎을 베고 누워 따스한 봄 햇살을 만끽하며 말했습니다. 보시오, 중전. 저기 피어난 꽃들이 붉고 희고 제각각이나 어우러져 있으니 모두 봄이지 않소. 내게 있어 이 나라의 봄은 바로 당신이오. 이제는 중전의 자리에 오른 서연이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이산의 머리카락을 쓸어 넘겼습니다. 전하께서 제게 봄을 찾아주셨지요. 얼어붙은 제 마음의 땅을 녹여주신 분은 전하십니다. 그녀의 손길이 닿는 곳마다 이산의 얼굴에는 편안함이 번졌습니다. 서연은 연못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여전히 붉은 반점은 그곳에 있었지만
그것은 더 이상 흉측한 저주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사랑하는 사람을 지켜낸 훈장이었고 백성들의 아픔을 끌어안은 자비의 증표였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아이들의 웃음소리 같은 희망찬 미래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함께 다스리는 세상은 신분이나 겉모습으로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 따뜻하고 정의로운 세상이 될 것이었습니다. 이야기를 마치며 저는 잠시 붓을 내려놓고 창밖을 봅니다. 눈은 그쳤고 저 멀리 동이 터오고 있군요. 옛날 그 지리산 골짜기. 서연이 살던 그 초가삼가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전에 내려오는 말로는 그곳엔 지금도 봄이 되면 이름 모를 붉은 꽃들이 흐드러지게 핀다고 합니다. 약초꾼들은 그 꽃을 왕비의 눈물이라 부르며 아픈 상처에 바르면 씻은 듯이 낫는다고들 하지요. 아마도 서연의 따뜻한 마음이 그 땅에 스며들어 긴 세월이 흐른 지금까지도 세상의 아픔을 어루만지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밤새 제 이야기를 들어주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부디 오늘 밤 꿈에는 겉모습의 아름다움보다는 마음의 향기를 맡을 줄 아는 지혜로운 사람을 만나시기를. 그리고 여러분의 가슴 속에도 서연과 같은 강인하고 따뜻한 붉은 연꽃 한 송이가 피어나기를 바랍니다. 등잔불을 끄겠습니다. 안녕히 주무십시오. 안녕하세요. 밤이 깊었네요.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죠. 편안하게 쉬면서 오늘 밤 따뜻한 옛날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옛날 옛적에 호랑이 담배 피우던 시절보다 조금 더 가까운 조선시대의 이야기랍니다. 창밖에는 눈보라가 매섭게 몰아치는데 아랫목에 배를 깔고 누워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기에는 더할 나위 없이 좋은 밤이군요. 자, 등잔불 심지를 조금 돋우고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이 이야기는 첩첩산중 깊은 골짜기, 세상 사람들의 발길이 닿지 않는 외딴 오두막에서 피어난 기이하고도 애달픈 운명에 관한 것입니다. 사람의 눈을 피해 숨어야만 했던 한 여인과 세상의 정점에 서 있으나 죽음의 문턱을 헤매던 한 남자의 만남이 어떻게 얼어붙은 시대를 녹였는지 지금부터 천천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양에서 700리는 좋게 떨어진 지리산 깊은 자락. 인적이라고는 약초꾼조차 드문 험준한 골짜기에 초가삼간 집 한 채가 위태롭게 서 있었습니다. 거센 산바람이 불 때마다 작은 볏짚 지붕이 바스락거리며 앓는 소리를 냈고 흙벽 틈새로는 황소바람이 들이닥쳐 방 안의 온기를 쉴 새 없이 앗아가곤 했지요. 그 척박한 풍경 속에 어울리지 않는 단아한 자태의 여인 서연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낡고 색이 바랬지만 본래의 고운 결이 남아있는 무명 저고리를 입고 희미한 등잔불 아래 앉아 말린 도라지와 당귀를 다듬고 있었습니다. 가녀린 손끝은 거친 약초 뿌리를 다루는 데 익숙한 듯 망설임이 없었으나 방 안을 가득 채운 쌉싸름한 약자에 냄새보다 더 짙게 배어있는 것은 지독한 고독이었습니다. 서연의 곁에는 말을 건넬 사람도 온기를 나눌 가족도 없이 오직 문풍지를 때리는 바람소리만이 유일한 벗이었습니다. 서효연에게는 남들이 알지 못하는, 아니 세상이 알까 두려워하여 스스로 감추어야만 했던 비밀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녀가 고개를 숙여 약초를 썰 때마다 흘러내린 머리카락 사이로 왼쪽 얼굴을 거의 덮다시피 한 검붉은 반점이 언뜻언뜻 비쳤습니다. 마치 누군가 붉은 먹물을 엎지른 듯 혹은 타오르는 불길이 얼굴 반쪽을 집어삼킨 듯한 흉측한 모습이었지요. 세상 사람들은 그녀를 두고 전생에 큰 죄를 지어 귀신의 저주를 받았다거나 집안을 망하게 할 흉조라며 손가락질했습니다. 명문가 양반 대귀한 여식으로 태어났으되 태어난 그 순간부터 그녀는 가문의 수치이자 숨겨야 할 오점이었습니다. 서연은 아무도 없는 이 깊은 산속 방 안에서조차 습관처럼 얇은 면사포로 얼굴 반쪽을 가리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타인의 시선을 피하기 위함이기도 했지만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스스로도 마주하기 힘겨운 뼛속 깊이 새겨진 자기 부정의 흔적과도 같았습니다. 어제 낮에 있었던 일은 서연의 가슴에 또 하나의 멍울을 남겼습니다. 한 달에 한 번, 본가에서 보낸 늙은 하인이 생필품을 짊어지고 산을 올라오는 날이었습니다. 쌀 한 자루와 소금, 그리고 땔감을 지고 온 하인은 살인문 안으로 들어오지도 않은 채 마치 전염병 환자가 있는 곳에 온 것처럼 코와 입을 틀어막고 서성거렸습니다. 서연이 인기척을 듣고 방문을 열려 하자 하인은 기겁하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A씨, 나오지 마십시오. 그냥 여기 두고 갑니다요. 하인은 진보다리를 마당에 눈 쌓인 바닥에 팽개치듯 던져놓고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도망치듯 산을 내려갔습니다. 흙바닥에 나뒹 구는 쌀자루를 보며 서연은 화를 내거나 울지 않았습니다. 그저 익숙한 듯 신을 신고 마당으로 나가 차가운 눈 속에 파묻힌 보따리를 주워 올렸을 뿐입니다. 그녀의 눈빛은 체념으로 텅 비어 있었지만 그 깊은 곳에는 누구도 이해해주지 않는 슬픔이 앙금처럼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이 깊은 산속으로 유배 아닌 유배를 온 지 벌써 10년이 훌쩍 넘었습니다. 꽃다운 나이에 화려한 비단옷 대신 거친 무명옷을 입고 향기로운 분 냄새 대신 흙냄새와 풀냄새에 파묻혀 사는 삶. 하지만 서연은 원망 대신 침묵을 택했습니다. 밤이 깊어질수록 산짐승들의 울음소리가 가까워졌지만 서연은 두려움보다 오히려 그 자연의 소리에서 묘한 위안을 얻곤 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녀의 겉모습을 보고 괴물이라 불렀지만 산속의 나무와 풀, 바람은 그녀를 차별하지 않았으니까요. 그녀는 약초를 다듬던 손을 잠시 멈추고 창호지 문 너머로 어른거리는 달빛을 바라보았습니다. 차가운 밤 공기가 폐부 깊숙이 들어오며 머릿속을 맑게 했습니다. 차라리 이대로 영영 세상과 단절된 채 풀포기 하나 되어 쓰러지는 것이 나을지도 모르지. 그녀는 나직이 중얼거렸습니다. 그러나 운명은 야속하게도 그녀를 그저 잊혀진 존재로 내버려둘 생각이 없었습니다. 저 멀리 산등성이 너머에서 거대한 눈폭풍과 함께 그녀의 삶을 송두리째 뒤흔들 붉은 운명이 다가오고 있음을 서연은 꿈에도 알지 못했습니다. 밤이 깊어질수록 지리산의 날씨는 흉포하게 변해갔습니다. 마치 하늘의 구멍이라도 뚫린 듯 퍼붓던 한방눈은 이내 살을 애는 듯한 칼바람과 합세하여 거대한 눈보라로 돌변했습니다. 오두막을 집어삼킬 듯 휘몰아치는 바람소리는 굶주린 짐승의 울음소리처럼 섬뜩하여 서연은 무릎을 모으고 앉아 낡은 문풍지가 찢겨나가지 않을까 노심초사하며 숨을 죽였습니다. 세상 모든 것이 얼어붙는 이 밤. 살아있는 것이라곤 오직 방 안에 가물거리는 등잔불과 자신의 거친 숨소리뿐인 것만 같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바람소리 사이로 쿵 하는 둔탁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것은 나뭇가지가 부러지는 소리도 바위가 구르는 소리도 아니었습니다. 무언가 육중하고 부드러운 것이 마당의 눈밭 위로 쓰러지는 분명 살아있는 것의 무게감이 실린 소리였습니다. 서연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서연은 바들바들 떨리는 손으로 방문 고리를 잡았습니다. 산짐승일까? 아니면 길 잃은 사냥꾼일까? 두려움이 엄습했지만 혹여 누군가 이 혹한 속에 쓰러진 것이라면 모른 척할 수는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그녀는 용기를 내어내어 문을 아주 조금 열었습니다. 휘몰아치는 눈보라가 순식간에 방 안으로 들이닥쳐 등잔불을 위태롭게 흔들었습니다. 서연은 눈을 가늘게 뜨고 어둠 속을 응시했습니다. 마당 한가운데 하얀 눈밭 위에 검은 물체 하나가 쓰러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주변으로 붉은 핏물이 마치 겨울에 핀 동백꽃처럼 처참하게 번져나가고 있었습니다. 사람,
사람이었습니다. 그것도 피를 흘리며 죽어가는 사람 말입니다. 서연은 덮고 있던 호티브를 박차고 마당으로 뛰쳐나갔습니다. 집신도 제대로 신지 못한 발이 눈 속에 푹푹 빠져 감각을 잃어갔지만 그런 것을 신경 쓸 겨를이 없었습니다. 쓰러진 이는 건장한 체격의 사내였습니다. 고급 비단 옷을 입고 있었으나 곳곳이 찢기고 흙투성이가 되어 있어 그가 겪었을 처절한 사투를 짐작게 했습니다. 서연이 떨리는 손으로 사내의 어깨를 잡아 돌리자 창백하게 질린 얼굴이 드러났습니다. 다행히 희미하게나마 숨이 붙어 있었으나 복부에서 흘러나오는 피가 멈추지 않아 눈밭을 검붉게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이보세요. 정신 차리세요. 서연이 다급하게 외쳤지만 사내는 신음조차 내지 못했습니다. 이대로 두면 얼어 죽거나 과다출혈로 죽을 것이 분명했습니다. 서연은 자신의 왜소한 체구로는 감당하기 힘든 사내의 겨드랑이에 팔을 끼워 넣고 전 먹던 힘까지 짜내어 그를 일으키려 했습니다. 발이 미끄러지고 숨이 턱 끝까지 차올랐지만 그녀는 이를 악물고 사내를 질질 끌다시피 하여 방 안으로 옮겼습니다. 사내를 아랫목에 눕히자마자 서연은 솥에 물을 올리고 벽장 깊숙이 숨겨두었던 약 상자를 꺼냈습니다. 그동안 산속에서 캐어 말려둔 귀한 약초들, 특히 지혈에 탁월한 엉겅퀴 가루와 금창약을 꺼내는 손길이 분주했습니다. 사내의 옷고름을 풀어 해치자 드러난 상처는 생각보다 훨씬 깊고 끔찍했습니다. 그것은 짐승의 발톱 자국이 아니었습니다. 날카로운 검에 베인 자국. 누군가 명확한 사리를 가지고 입힌 자상이 분명했습니다. 서연의 손끝이 잠시 머뭇거렸습니다. 이 깊은 상월짜기까지 칼을 든 자들에게 쫓겨온 사람이라면 보통 내기는 아닐 터였습니다. 자칫하면 자신까지 위험해질 수 있다는 본능적인 경고음이 머릿속을 울렸습니다. 하지만 서연은 고개를 저어 잡념을 떨쳐냈습니다. 눈앞의 생명을 살리는 것, 그것이 의수를 익힌 자의, 아니 사람의 도리였습니다. 서연은 뜨거운 물에 적신 깨끗한 천으로 상처 부위에 피와 흙을 닦아냈습니다. 쓰라림 때문인지 사내의 미간이 찌푸려지고 입에서 앓는 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그녀는 익숙한 솜씨로 약가루를 상처 깊숙이 뿌리고 깨끗한 무명천으로 단단히 압박하여 붕대를 감았습니다. 방 안에는 비릿한 피 냄새와 쌉싸름한 약초 향이 묘하게 뒤섞여 감돌았습니다. 서연은 사내의 이마에 맺힌 식은땀을 닦아주며 혹여 열이 오르지는 않는지 수시로 살폈습니다. 사내의 얼굴은 낯설었지만 어딘가 모르게 기품이 서려 있었고 굳게 담은 입술에서는 고통 속에서도 잃지 않는 강인한 의지가 엿보였습니다. 서연은 문득 자신의 얼굴을 가린 면사포를 고쳤었습니다. 혹시라도 그가 눈을 떴을 때 자신의 흉측한 얼굴을 보고 놀라지 않을까 하는 오랜 습관 같은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밤이 꼬박 지나고 새벽녘이 되어서야 눈보라가 잦아들었습니다. 뜬 눈으로 밤을 새운 서연은 사내의 숨소리가 한결 고러진 것을 확인하고서야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때 사내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꿈틀거렸습니다. 물. 갈라진 목소리가 사내의 입에서 흘러나왔습니다. 서연은 얼른 물그릇을 가져와 사내의 입가에 대어 주었습니다. 사내는 허겁지겁 물을 삼키더니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동자는 초점을 찾지 못한 채 허공을 헤매고 있었습니다. 여기가 어디요? 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것이오? 사내의 목소리에 당혹감과 공포가 서려 있었습니다. 서연은 깜짝 놀라 그의 눈을 살폈습니다. 겉보기에는 상처가 없었으나 아마도 극심한 출혈과 머리의 충격, 혹은 독이 묻은 칼날 때문인지 일시적으로 시력을 잃은 듯 했습니다. 안심하십시오.
눈보라 속에 쓰러져 계신 것을 제가 모셔왔습니다. 서연은 최대한 차분하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출혈이 심하여 기력이 쇠한 탓에 눈이 침침한 것일 겁니다. 독기운이 빠지고 기력을 회복하시면 곧 앞을 보게 되실 테니 너무 염려 마십시오.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지만 속으로는 쿵쾅거리는 심장을 주체할 수 없었습니다. 그가 앞을 보지 못한다는 사실은 역설적이게도 서연에게는 안도감을 주었습니다. 그가 자신의 흉한 얼굴을 볼 수 없다는 뜻이었으니까요. 사내는 서연의 목소리가 들려오는 쪽으로 고개를 돌리려 애쓰며 허공으로 손을 뻗었습니다. 무언가 잡으려는 듯 허우적거리는 그의 손을 서연이 조심스럽게 맞잡았습니다. 그 순간 사내의 거친 손이 서연의 손을 꽉 움켜쥐었습니다. 왕궁의 비단보다 부드러운 것들만 만져왔을 그의 손에 약초를 캐느라 굳은 살이 박이고 거칠어진 서연의 손은 낯선 감촉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사내는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투박한 손에서 전해져 오는 온기에 의지하려는 듯 더욱 힘주어 잡았습니다. 따뜻하구나. 사내가 나직이 중얼거렸습니다. 누군지는 모르겠으나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나를 건져준 은인이시오. 그대의 손이 참으로 따뜻해. 그 말 한마디는 얼어붙어 있던 서연의 가슴속 깊은 곳에 작은 파동을 일으켰습니다. 평생 손가락질만 받아왔던 그녀에게 누군가 따뜻하다고 말해준 것은 난생 처음이었습니다. 그로부터 며칠간 좁은 초가 삼간에서의 기묘한 동거가 시작되었습니다. 서연은 지극정성으로 사내를 돌보았습니다. 산을 뒤져 귀한 산삼뿌리를 캐와 다려 먹이고 밤마다 곪지 않도록 상처를 소독했습니다. 사내는 눈이 보이지 않는 탓에 청각과 촉각이 예민해져 있었습니다. 그는 서연이 약을 다리는 소리, 사그락거리며 옷자락이 스치는 소리, 그리고 자신을 부축할 때 느껴지는 조심스러운 손길에서 그녀의 헌신을 느꼈습니다. 낭자의 약 냄새는 독하지 않고 향긋하오. 마치 봄날의 흙냄새 같소. 사내는 종종 그렇게 말하며 희미하게 웃어 보였습니다. 서연은 그럴 때마다 얼굴이 붉어져 황급히 부엌으로 도망치곤 했습니다. 비록 면사포로 얼굴을 가리고 있었지만 앞을 못 보는 그 앞에서만은 흉측한 괴물이 아닌 그저 사람을 살리는 의원으로서 존재할 수 있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사내는 벽에 기대앉아 서연에게 물었습니다. 이토록 훌륭한 의술을 지녔으면서 어찌하여 이런 험한 상골에 홀로 숨어 사는 게요. 세상에 나가면 떵떵거리고 살 수 있을 터인데. 서연은 잠시 약탕기를 저으며 침묵했습니다. 그녀의 침묵이 길어지자 방 안에는 장작 타는 소리만 타닥타닥 울려 퍼졌습니다. 세상에는 제주보다 겉모습을 먼저 보는 눈들이 너무나 많으니까요. 서연은 씁쓸하게 대답했습니다.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거늘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만으로 귀천을 따지고 선악을 나누지요. 저는 그저 그런 시선들이 버거워 이곳으로 도망쳐온 겁쟁이일 뿐입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체념 섞인 슬픔이 묻어났습니다. 사내는 서연의 말에 무언가 깊이 생각하는 듯 침묵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궐 안에서 보아왔던 수많은 위선적인 얼굴들을 떠올렸습니다. 화려한 비단옷 속에 감추어진 탐욕스러운 마음들, 아름다운 미소 뒤에 숨겨진 칼날들. 지금 눈앞이 캄캄하여 아무것도 볼 수 없지만 오히려 그렇기에 그는 사람의 본질을 더 선명하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 자신을 살리기 위해 밤새 곁을 지킨 이 여인의 거친 손과 진심이 담긴 목소리, 그리고 쌉싸름한 약초 향기에서 느껴지는 선한 기운을 말입니다. 그렇지 않소. 사내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내 비록 지금은 두 눈이 멀어 낭자의 얼굴을 볼 수 없으나 내 마음의 눈은 그 어느 때보다 맑소. 낭자는 겁쟁이가 아니오.
죽어가는 낯선 이를 위해 기꺼이 자신의 안위를 건 용기 있는 사람이요. 세상이 낭자의 진가를 알아보지 못한다면 그것은 낭자의 탓이 아니라 세상의 눈이 먼 탓일게요. 그의 말은 서연의 마음속에 거대한 폭풍을 일으켰습니다. 흉측한 반점으로 인해 부모에게조차 버림받았던 그녀였습니다. 평생을 죄인처럼 숨어 살며 스스로를 사랑하는 법조차 잊어버렸던 그녀에게 이 낯선 사내의 말은 그 어떤 명약보다도 강력한 치유가 되었습니다. 서연의 눈가에 맺힌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려 면사포를 적셨습니다. 그녀는 소리 죽여 울음을 삼켰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10년 묵은 체증이 내려가는 듯한 가슴속 응어리가 녹아내리는 뜨거운 눈물이었습니다. 밖에는 여전히 눈이 내리고 있었지만 오두막 안은 두 사람의 마음이 만들어낸 온기로 그 어느 때보다 훈훈했습니다. 그러나 이 평화도 잠시 산 아래에서부터 검은 그림자들이 서서히 오두막을 향해 조여오고 있었습니다. 햇살이 창호지 문을 뚫고 들어와 방 안을 환하게 비추던 어느 아침이었습니다. 며칠간 계속되던 눈보라가 멈추고 지리산 골짜기에도 모처럼 평온한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사내는 여느 때와 다름없이 벽에 기대앉아 있었지만 그의 눈동자는 이전과 달랐습니다. 희뿌연 안개가 걷히듯 시야가 조금씩 트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처음에는 희미한 빛의 윤곽만이 어른거리더니 이내 낡은 천장 석가래의 무늬와 방 한구석에 놓인 약탕기의 모습이 선명하게 눈에 들어왔습니다. 시력이 돌아온 것입니다. 사내는 벅차오르는 감동을 억누르며 조용히 숨을 골랐습니다. 그때 부엌에서 다그락거리는 소리와 함께 서연이 방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약사발을 들고 조심스럽게 발걸음을 옮기고 있었습니다. 사내는 침묵 속에 그녀를 응시했습니다. 면사포 틈새로 보이는 고운 이마와 선한 눈매, 그리고 헌신적으로 자신을 돌보아준 여인의 실루엣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서연은 사내의 눈이 보인다는 사실을 까맣게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여느 때처럼 그가 앞을 보지 못한다고 믿고 약사발을 내려놓은 뒤 답답했는지 잠시 얼굴을 가리고 있던 면사포를 벗어 한쪽으로 치웠습니다. 그 순간 사내의 시선이 그녀의 얼굴에 고정되었습니다. 왼쪽 뺨을 뒤덮은 붉고 검은 반점. 세상 사람들이 귀신의 저주라 부르며 손가락질하던 그 흉터가 적나라하게 드러났습니다. 사내는 숨을 들이켰지만 그것은 공포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안타까움과 경이로움이 뒤섞인 탄식이었습니다. 인기척을 느낀 서연이 고개를 돌렸을 때 그녀는 사내와 정통으로 눈이 마주치고 말았습니다. 그의 눈동자는 더 이상 허공을 헤매지 않고 정확히 그녀의 얼굴을 향해 있었습니다. 아, 서연의 입에서 짧은 비명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녀는 사시나무 떨듯 손을 떨며 황급히 옷소매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보이시는군요. 제발, 보지 마세요, 제발. 그녀는 당장이라도 쥐구멍에 숨고 싶은 심정으로 뒷걸음질 쳤습니다. 서연이 문을 박차고 나가려던 찰나. 사내가 짐승처럼 빠르게 몸을 일으켜 그녀의 손목을 낚아챘습니다. 아직 몸이 성치 않았으나 그의 악력은 단단하고 뜨거웠습니다. 도망가지 마시오. 사내의 목소리는 단호하면서도 부드러웠습니다. 이 얼굴 때문에 숨어 살았던 게요. 고작 이것 때문에. 그토록 훌륭한 의술과 따뜻한 마음을 세상으로부터 격리시켰단 말이오. 서연은 고개를 푹 숙인 채 흐느꼈습니다. 놓아주십시오. 괴물 같은 얼굴을 보고 싶지 않으실 겁니다. 은혜를 갚으라 하지 않을 테니 제발 저를 내버려 두고 떠나주십시오. 그녀의 목소리는 수치심으로 얼룩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내는 그녀의 손을 놓기는커녕
조심스럽게 그녀의 턱을 들어 올려이어 자신을 바라보게 했습니다. 서연은 눈을 질끈 감았지만 사내의 따뜻한 손길에 저항할 수 없었습니다. 내 눈을 똑바로 보시오. 사내가 나직이 말했습니다. 서연이 조심스럽게 눈을 뜨자 그곳에는 혐오나 경멸 대신 깊은 연민과 존경이 담긴 눈빛이 있었습니다. 나는 궁궐에서 비단결같이 고운 피부를 가진 여인들을 수도 없이 보았소. 허나 그들의 마음속에는 독사가 꿈틀거리고 있었지. 낭자의 얼굴에 있는 이것은 흉터가 아니오. 그것은 낭자가 타인의 고통을 대신 짊어지려다 생긴 하늘이 내린 자비의 낙인과도 같은 것이오. 내 눈에는 그 어떤 미인보다 지금 당신의 모습이 아름답소. 사내의 진심 어린 고백에 서연의 굳게 닫힌 마음의 빗장이 와르르 무너져 내렸습니다. 평생을 괴롭혀온 콤플렉스가 이 한마디로 인해 눈 녹듯 사라지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녀는 처음으로 자신의 얼굴을 가리지 않고 타인과 마주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깊은 신뢰와 애틋함이 피어올랐습니다. 그러나 그 평화롭고 감동적인 순간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산 아래쪽에서부터 까마귀 떼가 요란하게 울며 날아올랐고 뒤이어 눈을 밟는 다급하고 묵직한 발소리들이 들려왔습니다. 수십 명의 장정들이 오두막을 향해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놈이 이 근처에 숨어든 게 확실하다. 쥐새끼 한 마리도 놓치지 마라.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것은 서연의 먼 친척이자 그녀를 가문의 수치로 여겨 내쫓았던 탐욕스러운 관료 민대감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는 사내의 정적들과 결탁하여 반역을 도모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내의 얼굴이 딱딱하게 굳어졌습니다. 결국 여기까지 쫓아왔구나. 사내는 몸을 일으키며 검을 찾으려 했지만 무기는 이미 부러져 쓸모가 없었습니다. 절대절명의 위기였습니다. 사내는 서연을 등 뒤로 감추며 말했습니다. 낭자는 피하시오. 놈들의 목표는 나요. 하지만 서연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이 돌변했습니다. 더 이상 숨어서 울던 연약한 여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이 산의 주인이었고 약초와 독초를 다루는 의원이었습니다. 아니요, 이곳은 제 집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제가 살려낸 환자입니다. 제 허락 없이는 누구도 당신을 해칠 수 없습니다. 서연은 재빨리 부엌으로 달려가 아궁이 옆에 모아두었던 말린 쑥과 붉은 낭당화 유독성 식물 가루 그리고 매운 고추씨를 한 줌 쥐었습니다. 그리고는 문을 박차고 나가 마당 한가운데 피워놓았던 모닥불 속에 그것들을 과감하게 던져 넣었습니다. 바람이 아래에서 위로 불고 있어요. 코와 입을 막으세요. 서연이 소리치며 사내에게 물에 적신 천을 던져 주었습니다. 순식간에 매캐하고 독한 연기가 피어올라 바람을 타고 산 아래쪽으로 맹렬하게 퍼져나갔습니다. 들이닥치던 자객들과 민대감 일행은 갑작스러운 독한 연기에 기침을 토하며 눈물 콧물을 쏟기 시작했습니다. 쿨럭, 이게 무슨... 냄새야. 눈이 따가워. 자객들이 혼란에 빠져 우왕좌왕하는 사이 서연은 사내의 손을 잡고 오두막 뒤편의 험한 바위 절벽길로 그를 이끌었습니다. 그녀만이 알고 있는 비밀 통로였습니다. 깎아지른 듯한 절벽과 미로 같은 숲길이었지만 서연에게는 손바닥 들여다보던 익숙한 곳이었습니다. 그녀는 민첩하게 사내를 이끌며 덫을 놓았던 구덩이 쪽으로 적들을 유인하기도 하고 가시덤불 사이로 몸을 숨기며 추격을 따돌렸습니다. 덩치 큰 자객들은 지리산의 험준한 지형과 서연의 기지에 막혀 속수무책으로 당했습니다. 한참을 달려 그들은 추적자들의 소리가 들리지 않는 높은 산봉우리 동굴에 도착했습니다. 두 사람은 거친 숨을 몰아쉬며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사내는 놀란 눈으로 서연을 바라보았습니다.
약초나 캐는 줄 알았던 연약한 여인이 수십 명의 칼든 자객들을 상대로 보여준 기지와 용기는 실로 대단한 것이었습니다. 낭자, 대단하오. 낭자가 아니었다면 나는 꼼짝없이 목숨을 잃었을 것이오. 제갈공명이 살아 돌아온들 낭자만큼 하겠소. 사내의 칭찬에 서연은 부끄러운 듯 고개를 숙였지만 그녀의 가슴 속에는 생전 처음 느껴보는 뜨거운 자부심이 차올랐습니다. 자신도 누군가를 지킬 수 있는 힘이 있다는 사실, 쓸모없는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이 그녀를 전율하게 했습니다. 안전이 확보되자 사내는 옷매무새를 단정히 하고 정색을 하며 서연 앞에 섰습니다. 이제는 신분을 밝혀야 할 때가 온 것입니다. 산 아래를 내려다보는 그의 눈빛에는 왕자, 왕제의 기품이 서려 있었습니다. 서연 낭자, 이제 내 진짜 이름을 알려주리다. 나의 이름은 이산, 이 나라 조선의 국왕이오. 서연은 너무 놀라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구해준, 그리고 며칠간 한방에서 먹고 자며 간호했던 사내가 임금님이라니. 그녀는 황급히 무릎을 꿇고 엎드렸습니다. 저나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옥체를 미천한 곳에 모시고 하대하였으니 서연의 몸이 파들파들 떨렸습니다. 왕의 얼굴을 똑바로 쳐다본 것만으로도 불경죄에 해당할 수 있는 시대였으니까요. 하지만 왕 이사는 부드럽게 몸을 굽혀 서연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떨리는 두 손을 자신의 따뜻한 두 손으로 감싸 쥐었습니다. 고개를 드시오. 죄인이라니. 당치 않소. 그대는 내 생명의 은인이자 이 나라의 국모보다 더 넓은 품으로 나를 품어준 여인이요. 이사는 서연의 붉은 반점을 손가락으로 조심스럽게 어루만졌습니다. 그의 손길에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습니다. 세상이 그대를 버렸으나 나는 그대를 얻었소. 이 붉은 반점은 흉이 아니라 그대가 흙 속에 묻힌 옥석임을 증명하는 표식이요. 이제 내가 그대의 방패가 되어주겠소. 나와 함께 갑시다. 이 썩어빠진 세상을 도려내고 그대의 의술과 지혜로 백성들을 살리는 길을 함께 걸어주시오. 그것은 단순한 청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한 나라의 군주가 자신의 영혼을 나눌 동반자에게 보내는 가장 숭고한 제안이었습니다. 서연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 이상 그녀는 숨어 사는 산속의 귀신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왕의 목숨을 구하고 스스로의 운명을 개척한 강인한 여인 서연이었습니다. 저 멀리 산 아래에서 왕을 호위하는 금군 근위대의 나팔 소리가 희미하게 울려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반격의 시간이, 그리고 서연의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겨울바람은 여전히 차가웠지만 두 사람이 맞잡은 손의 온기는 그 어떤 불꽃보다도 뜨겁게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지리산의 거친 산세를 뒤흔드는 것은 더 이상 매서운 눈보라가 아니었습니다. 땅을 울리는 묵직한 진동 소리가 점점 가까워지더니 곧이어 수천 개의 횃불이 어둠을 가르며 산 중턱을 환하게 밝혔습니다. 그것은 왕의 친위대인 금군 진준호의 행렬이었습니다. 황금색 용이 수놓인 깃발이 바람에 펄럭이자 서연과 이산을 쫓던 자객들과 민대감의 사병들은 공포에 질려 뒷걸음질 쳤습니다. 어명이다 역적들을 포박하라. 천둥 같은 호령과 함께 금군들이 들이닥쳤고 의기양양하던 반역의 무리들은 추풍낙엽처럼 쓰러지거나 무릎을 꿇었습니다. 서연은 이 모든 광경을 믿기지 않는다는 듯 바라보았습니다. 방금 전까지 피냄새와 죽음의 공포가 감돌던 숲은 순식간에 왕의 위엄으로 가득 찼습니다. 가장 먼저 끌려 나온 것은 서연의 친척이자 이번 역모의 주동자인 민대감이었습니다. 그는 포승줄에 묶인 채 바들바들 떨며 이산의 발 아래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전하,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소신은 그저 간신들의 꼬임에 넘어가
비굴한 변명이 이어졌지만 이산의 눈빛은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그때 민대감이 이산의 곁에 서 있는 서연을 발견했습니다. 그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너는 천한 것, 서연이 아니냐? 내년이 감히 언니라고 주상 전하의 곁에 서 있는 것이냐? 그는 자신의 처지도 망각한 채 서연을 향해 도끼를 뿜어냈습니다. 전하 저 계집은 가문의 수치이자 재앙을 몰고 오는 요물입니다. 어찌 저런 흉측한 것을 곁에 두시나이까? 그 순간 이산의 표정이 무섭게 일그러졌습니다. 그는 허리춤에 차고 있던 검을 뽑아 민대감의 목을 겨누었습니다. 숲속은 일순간 숨이 멎을 듯한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내 이놈 내 눈에는 이 여인의 얼굴에 있는 붉은 점만 보이고 내 놈의 검은 뱃속에 들어찬 탐욕과 살해는 보이지 않는단 말이냐. 이산의 목소리가 쩌렁쩌렁하게 울렸습니다. 너희가 부귀영화를 탐하며 나를 죽이려 할 때 이 사람은 목숨을 걸고 나를 구했다. 너희가 비단 옷을 입고 백성의 고혈을 짤 때 이 사람은 거친 무명옷을 입고 병든 자들을 살려왔다. 누가 진짜 괴물이고 누가 진짜 귀한 사람이냐. 왕의 섯을 펄은 일갈에 민대감은 꿀먹은 벙어리가 되어 고개를 땅에 쳐박았습니다. 여봐라, 저 죄인들을 모두 압송하여 국법의 엄중함을 보여주라. 그리고 내 명을 온 천하에 알리라. 오늘 나를 살린 것은 하늘이 아니라 이 지리산의 의녀 이누 서연이었다고. 왕의 명이 떨어지자 금군들이 일제히 함성을 질렀습니다. 서연은 벅차오르는 감정에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평생을 재앙이라 불리며 숨죽여 살았던 그녀의 삶이 왕의 한마디로 인해 구원의 상징으로 뒤바뀌는 순간이었습니다. 이산은 멍하니 서 있는 서연에게 다가와 부드럽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가십시다. 나의 빈핀. 이제 그대가 있어야 할 곳은 이 차가운 산속이 아니라 내 곁이요. 서연은 떨리는 손으로 그 따뜻한 손을 맞잡았습니다. 한양으로 돌아오는 길은 그야말로 금이 환양이었습니다. 왕의 무사 귀환 소식과 함께 그를 구한 신비로운 여인에 대한 소문이 바람을 타고 퍼져나갔습니다. 궐문에 들어서는 날, 수많은 대신들과 백성들이 길가에 늘어섰습니다. 서연이 가마에서 내리자 웅성거림이 일었습니다. 그녀가 평소처럼 얼굴을 가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왼쪽 뺨을 덮은 붉은 반점이 햇살 아래 드러나자 사람들은 흠칫 놀라며 수군거렸습니다. 그러나 서연은 더 이상 고개를 숙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당당하게 허리를 펴고 자신을 바라보는 이산의 눈빛을 의지하며 붉은 융단을 밟고 걸어갔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기품과 자애로움이 서려 있어 보는 이로 하여금 흉터마저 신비로운 징표처럼 느끼게 만드는 힘이 있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궁궐 안에도 변화의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서연은 왕의 총애를 받는 후궁이 되었지만 비단 옷을 입고 꽃놀이나 즐기는 평범한 내명부의 여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이산의 전폭적인 지지 아래 궁궐 내 의료기관인 내의원과 해민서의 문턱을 낮추는 일에 앞장섰습니다. 병에는 귀천이 없는데 어찌 의술에 차별이 있겠습니까? 서연은 직접 의서를 편찬하고 가난하여 약을 쓰지 못하는 백성들을 위해 약재를 보급하는 일에 몰두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녀의 외모를 두고 뒤에서 흉을 보던 대신들도 전염병이 돌 때 직접 환자들을 돌보며 밤을 새우는 그녀의 헌신적인 모습에 감복하여 하나둘씩 머리를 숙이기 시작했습니다. 악독했던 민대감과 반역의 무리들은 참수형에 처해졌고 그들의 재산은 몰수되어 빈민구제에 쓰였습니다. 서연을 내쳤던 그녀의 봉하 사람들 역시 몰락하여 뿔뿔이 흩어졌으나 서연은 그들을 찾아가 복수하는 대신
쌀과 약을 보내주었습니다. 원망은 흐르는 물에 띄워 보내고 은혜는 돌에 새긴다. 그것이 서연이 산속에서 자연에게 배운 지혜였습니다. 그녀의 이러한 덕행은 백성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 나중에는 그녀의 붉은 반점을 빗대어 홍연, 홍옌, 붉은 연꽃 마마라 부르며 칭송하게 되었습니다. 진흙 속에서도 맑고 향기로운 꽃을 피우는 붉은 연꽃처럼 그녀의 삶 자체가 고귀한 향기였기 때문입니다. 어느 화창한 봄날, 이산과 서연은 후원의 정자에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정자 아래 연못에는 인거들이 한가롭게 논일고 바람에 흩날리는 벚꽃이 잎이 두 사람의 어깨 위로 소복이 내려앉았습니다. 이산은 서연의 무릎을 베고 누워 따스한 봄 햇살을 만끽하며 말했습니다. 보시오, 중전. 저기 피어난 꽃들이 붉고 희고 제각각이나 어우러져 있으니 모두 봄이지 않소. 내게 있어 이 나라의 봄은 바로 당신이오. 이제는 중전의 자리에 오른 서연이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이산의 머리카락을 쓸어 넘겼습니다. 전하께서 제게 봄을 찾아주셨지요. 얼어붙은 제 마음의 땅을 녹여주신 분은 전하십니다. 그녀의 손길이 닿는 곳마다 이산의 얼굴에는 편안함이 번졌습니다. 서연은 연못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여전히 붉은 반점은 그곳에 있었지만 그것은 더 이상 흉측한 저주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사랑하는 사람을 지켜낸 훈장이었고 백성들의 아픔을 끌어안은 자비의 증표였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아이들의 웃음소리 같은 희망찬 미래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함께 다스리는 세상은 신분이나 겉모습으로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 따뜻하고 정의로운 세상이 될 것이었습니다. 이야기를 마치며 저는 잠시 붓을 내려놓고 창밖을 봅니다. 눈은 그쳤고 저 멀리 동이 터오고 있군요. 옛날 그 지리산 골짜기. 서연이 살던 그 초가삼가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전에 내려오는 말로는 그곳엔 지금도 봄이 되면 이름 모를 붉은 꽃들이 흐드러지게 핀다고 합니다. 약초꾼들은 그 꽃을 왕비의 눈물이라 부르며 아픈 상처에 바르면 씻은 듯이 낫는다고들 하지요. 아마도 서연의 따뜻한 마음이 그 땅에 스며들어 긴 세월이 흐른 지금까지도 세상의 아픔을 어루만지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밤새 제 이야기를 들어주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부디 오늘 밤 꿈에는 겉모습의 아름다움보다는 마음의 향기를 맡을 줄 아는 지혜로운 사람을 만나시기를. 그리고 여러분의 가슴속에도 서연과 같은 강인하고 따뜻한 붉은 연꽃 한 송이가 피어나기를 바랍니다. 등잔불을 끄겠습니다. 안녕히 주무십시오.